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에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3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평소에는 제가 오기 전에 아내가 현관등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문 앞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복도에 인기척도 없고 우리 집만 컴컴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데 그날은 아무 냄새도 없었습니다. 여보? 하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더라고요. 거실을 둘러보니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소파 위에 아내가 항상 덮고 있던 무릎 담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TV 리모컨도 소파 아래로 굴러가 있었습니다. 식탁을 보니 더 이상했어요. 미지근해진 된장국 한 그릇과 덜어놓은 밥 한 숟갈이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젓가락도 밥그릇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식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처럼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제가 오기 전에 절대 먼저 드시지 않는 분이에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저보다 먼저 식사를 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분이거든요. 벽시계를 보니 오후 6시 15분. 평소 제가 집에 오는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초침만 째깍째깍 뛰고 있을 뿐 집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침실도 확인해보고 화장실도 들여다봤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동네 마트에라도 갔다는 쪽지 하나는 남겨두시는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벽에 걸린 집 전화였는데 발신자 표시에는 처음 보는 낯선 번호가 뜨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급하게 받았어요. 한도윤 님이시죠? 서윤희 님께서 기억치유 캠프에 입소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면회 가능하다고 안내 드립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너무나 사무적이고 차가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캠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도대체 우리 아내를 어디로 데려간 겁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보호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서명도 확인되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서명을 했다는 겁니까? 당장 내 아내를 돌려보내세요. 죄송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센터로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제가 동의도 하지 않은 어떤 캠프에 들어갔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때 현관 신발장 옆에 놓인 장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장보기용으로 쓰던 바구니인데 안에 대파 한 묶음, 두부 한 모, 그리고 하얀 약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약봉지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정약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내는 당뇨약 외에는 다른 약을 먹지 않거든요.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큰 약국에서만 사오는데 동네 정약국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어요. 약봉지를 열어보니 하얀 알약 몇 개가 들어 있었는데 평소 아내가 먹던 당뇨약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바로 그 발로 정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을 닫기 전이었어요. 정미라 약사님, 저희 집에 이런 약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고 약봉지를 보여드렸더니 미라 약사님이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진정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조제한 약이 아니에요. 라벨은 저희 것이 맞는데 내용물이 다르네요. 누가 가져다 드렸나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내가 멀쩡했는데 집에 와보니 사라지고 이 약만 남아 있었어요. 미라 약사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분이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정 브로커가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노인 부부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안전한 캠프, 요양시설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데려가는 거죠. 부동산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위탁 계약이라든지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도장만 받으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어봤습니다. 그 브로커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죠? 손지후라는 사람이에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인데 아주 친절하고 말도 잘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라 약사님이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메모지를 받는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내용을 보니 내일 오전 계약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라고 되어 있었고 보낸 사람은 지우 팀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내는 어디 있는지,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내 집, 내 사람, 내가 지킨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문자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기억치유센터라는 간판이 달린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매웠습니다. 병원 냄새보다도 더 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고 일부러 과도하게 뿌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가 몇 개 놓여 있고 벽에는 안전한 요양, 전문적인 치료, 가족 같은 돌봄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한도윤 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 동의서 가지고 오셨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의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제가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제 아내를 당장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직원의 미소가 조금 흔들리더니 재빨리 책상 아래 있는 벨을 눌렀어요. 곧 복도 저쪽에서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편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명패를 보니 손지우 실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미라 약사님이 말씀하신 그 브로커였습니다. 지우는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손지후입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을 수 없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제 아내를 돌려보내세요. 위조 서명으로 사람을 납치한 게 아닙니까? 지우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사모님께서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전문 의료진의 관리 하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가 파일 하나를 가져와서 펼쳐 보였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도 한도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한글을 네모나게 쓰는 편인데 서류에 서명은 동글동글하게 써 있었거든요. 이건 제 글씨가 아닙니다. 위조예요. 지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필적 감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감정을 받으려면 몇 달은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사모님은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요. 치매요? 우리 아내는 치매가 아닙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복도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누군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아내 윤이었어요. 여보, 하고 달려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느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쫑쫑거리며 빠르게 걷는 분인데 마치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휘청휘청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동자도 초점이 없이 멍해 있었습니다. 윤희야 하고 다시 불렀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어슬어슬한 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환자분 여기 앉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내에게 손을 뻗었는데 간호사가 제 팔을 막으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자라니요? 제 아내입니다. 보호자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유리창에 반사된 손지우의 표정을 슬쩍 봤는데 여유롭고 계산적이면서도 차가웠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떨렸어요.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미라 약사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약봉지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교체 흔적이 확실해요. 원래 라벨 위에 새 라벨을 붙인 거예요. 무처방 진정제가 맞고 투여 시간을 추정해 보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화가 났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지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기록하세요. 좋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법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센터를 나와서 바로 미라 약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증거를 모아봅시다. 카메라든 녹음이든 뭐든지요. 그리고 서명 감정도 신청해야겠어요. 미라 약사님이 짧게 답했어요. 준비해 둘게요. 오늘 밤 약국 뒤편 창고에서 만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전문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유리문을 등지며 센터에서 나왔어요.
소독약 냄새가 점점 멀어졌지만 대신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빼앗아 가다니요. 약물로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치매 환자라고 우기다니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다른 노인분들이 보였어요. 혹시 저희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또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밤 10시 약국 뒤편 작은 창고에서 미라 약사님을 만났습니다. 창고는 좁았지만 의외로 깨끗했어요. 약품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 약사님은 검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미라 약사님이 작은 녹음기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최신형이에요. 10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고 음질도 아주 좋아요. 중요한 건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감지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 친구가 탐정 일을 해요. 이런 사건들 많이 다뤘대요. 요즘 노인 상대로 하는 사기가 아주 교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법의 허점을 아주 잘 파고든다고요. 미라 약사님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아주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이건 단추 모양 카메라예요. 옷에 달고 다니면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화질도 좋고요. 우리는 마치 작전을 짜는 것처럼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다시 센터에 가서 손지후와 대화하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명 위조의 증거를 확실히 잡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센터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센터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사실 계속 센터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자 손지후가 센터 앞에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위탁 계약만 정식으로 체결되면 보증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문제 없어요. 보호자분이 직접 서명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저희가 몇 번 해봤잖아요. 저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거리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단어들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보증금 이동, 서명, 그리고 몇 번 해봤다는 말. 이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지우가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저 마시고 센터로 향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접수대의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어제에 이어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서류 원본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손지후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조금 더 딱딱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제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더 이상 뭘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류 원본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감정을 받아보겠어요. 지후가 허공에 손짓을 하며 비꼬는 듯이 말했어요. 감정 받으시려면 법원에 신청하셔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경찰관 2명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정도의 남자 경찰관이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남자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한도윤 님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업무방해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라니요? 저는 제 아내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요. 지우가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설명했어요. 이 어르신이 어제부터 계속 오셔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계세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소한 환자의 보호자신데 자꾸 위조니 납치니 하면서 소란을 피우세요. 여자 경찰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 제가 서명한 적 없는 동의서, 그리고 약물 투여 의혹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법적 절차를 지킵시다. 감정을 받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는 기록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조서 받을 때 제출하겠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남자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정식 신고를 원하시면 파출소로 오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누군가를 부축하며 나오고 있었는데 윤희였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어요. 걸음도 더 느려졌고 얼굴도 더 창백했습니다. 여보. 윤희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윤희를 다른 쪽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가세요. 저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지우가 막아섰어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이 잠깐 맑아졌어요. 여보,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곧 다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어요. 철컥, 벽처럼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제 아내와 저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경찰관들도 떠나고 로비에는 저와 지우 그리고 접수 직원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사모님만 힘들어지세요. 적당히 하세요. 저는 그 말이 위협으로 들렸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센터를 나왔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 미라 약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까지 왔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미라 약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약물 투여가 문제라면 투여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간호일지, 투약표, 약품 납품서. 이 세 가지만 확보하면 끝나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를 통해서 납품업체 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약품 유통에는 반드시 기록이 남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벽처럼 선 문. 오늘은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문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은 연다. 반드시.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정말 쓸쓸했어요. 50년 동안 함께 먹던 식탁이 이렇게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윤희가 만든 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손지후의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딱딱하게 대했네요.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수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마음도 이해되고 해서요. 사모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내일 오시면 더 오래 면회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 약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뭔가 꾸미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태도를 바꿀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증거만 확실히 잡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틀 뒤 저녁, 미라 약사님이 약국 뒤편 창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했어요. 미라 약사님이 봉투를 열며 말했어요. 투약표 사본, 약품 납품 내역서,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이요. 미라 약사님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센터 내부 어딘가로 보이는 방에서 누군가가 약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미라 약사님이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약품 상자에서 원래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고 있었어요. 동작이 아주 능숙했습니다.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 얼굴 보이시죠? 영상이 조금 더 진행되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손지후였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구하셨어요? 제 친구가 납품업체 직원하고 연결해 줬어요. 그분이 내부 고발을 결심한 거예요.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약사님이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투약 기록을 보면 윤희 어르신께 진정제가 하루 3번씩 투여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처방에는 당뇨약만 있었거든요. 이걸로 증거가 충분한가요? 충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라 약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증금 이체 기록이에요. 윤희 어르신 명의로 된 계좌에서 센터 계좌로 큰 돈이 이동했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전세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어르신 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손지후를 기다렸습니다. 미라 약사님도 함께 왔어요. 오후 3시쯤 지후가 검은 BMW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지후를 보고 제가 다가갔습니다. 손 실장님, 대화 좀 합시다. 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피식 웃었어요. 또 오셨네요, 어르신. 정말 끈질기시네요. 끈질긴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아내를 돌려보내세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라벨을 떼고 새로 붙이는 지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았어요. 이게 뭔가요? 합성한 거 아닌가요? 미라 약사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합성이 아니에요. 약품 로트 번호도 납품서와 정확히 일치해요. 투약 기록 시간도 맞고요. 그때 저는 어제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보증금 이동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에는 지우의 표정이 확실히 변했어요. 콧날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돌려보내고 모든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경찰, 보건소, 구청, 언론, 모든 곳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지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바람만 간판을 스치고 있었죠. 그가 낮게 내뱉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지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르신도 알잖아요. 사람들은 잊어요. 며칠 지나면 다른 일에 정신없어 하고 몇 주 지나면 모든 게 조용해져요. 저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미라 약사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서류 감정 예비 의견서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명백한 위조예요. 의견서에는 제 서명과 위조된 서명의 획 차이, 필압 차이, 글자 기울기 차이가 상세하게 비교되어 있었어요.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두 손을 들었어요.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퇴소 절차 밟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지금까지가 시작도 아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서 끝냅니까? 지우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어요. 후회할 거예요. 그의 발뒤꿈치 소리가 주차장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 약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윤희 어르신을 데려올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라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의 끈기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지우 같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정오, 저는 다시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웠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접수대의 직원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퇴소 절차 때문에 오셨죠? 서류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윤희를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윤희의 얼굴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약물의 영향이 빠지면서 점점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응. 집에? 윤희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손지우가 창문 너머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여유롭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윤희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작은 목소리였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같은 공간인데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있어서였겠죠. 부엌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닫혀있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칼과 도마, 그릇들이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윤희가 싱크대 앞에 서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콩나물국이나 끓일까? 시원한 걸로? 좋지. 오랜만에 우리 윤희가 끓인 국 먹고 싶었어. 윤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집 전화였는데 발신자를 보니 지역 경찰서였습니다. 한도윤 님이세요? 며칠 전에 제보해 주신 자료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합동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필요하면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미라 약사님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 어르신,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미라 씨, 정말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미라 약사님이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요? 그런데 이제가 진짜 시작이에요.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대부분 신고조차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작은 상담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노을상담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이름으로 지었어요. 미라 약사님이 노트북을 꺼내서 간단한 간판 시안을 그려 보였어요. 이런 느낌 어때요? 따뜻한 주황색 바탕에 노을상담소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이었어요. 아래쪽에는 어르신 권익보호 전문 상담이라는 작은 글씨도 있었고요. 좋네요. 우리 집 1층 빈 상가를 임대해서 시작해 볼까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콩나물국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으니 짭짤하고 시원했습니다. 윤희야. 응?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서 계셨어요. 윤희 씨, 잘 돌아오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무서워요. 동네 분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셨어요.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냥 안부 인사를 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저는 윤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저희 사건이 지역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치유 캠프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화면에는 센터 건물과 손지후의 모습이 나왔어요.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네. 윤희가 제 팔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바빴습니다. 노을상담소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분은 손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했고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에 걸려 적금을 모두 잃었어요. 미라 약사님과 저는 매일 상담소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저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서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낯선 계약서나 달콤한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서명은 천천히, 약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을 자주 살펴봐 주세요. 카메라를 잠시 끄고 윤희와 미라 약사님을 불렀어요. 같이 인사하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은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노을상담소의 첫 걸음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윤희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네. 그러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줄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부엌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윤희가 끓인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한때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지금은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네요. 윤희와 함께, 미라 약사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안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부엌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햇빛 대신 따뜻한 집의 온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을 더 마셨어요. 뜨거웠어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